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한양의 북촌에 대대로 벼슬을 지내온 명문가 김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 김진사는 젊은 시절 과거에 급제하여 승지까지 올랐던 인물이었지요. 하지만 세월은 무심한 법, 그의 아내는 외동딸 혜령을 낳고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김진사는 홀로 딸을 키우며 1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혜령은 그야말로 아버지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외동딸이었지요. 어느 봄날 오후, 사랑채에서는 부녀의 정다운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소녀가 직접 차를 다려 올렸사옵니다. 15 혜령의 목소리는 맑은 봄날의 종소리처럼 청아했습니다. 그래, 우리 혜령이가 이제 제법 다 컸구나. 차 향이 참으로 그윽하구나. 김진사는 딸이 내온 차를 받아들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딸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언제나 따스했지요. 아버님, 오늘은 날씨가 참으로 화창하옵니다. 마당에 매화꽃도 활짝 피었사옵니다. 그러하냐, 혜령아. 내 어머니께서 매화꽃을 참으로 좋아하셨단다. 예, 아버님. 소녀도 기억하옵니다. 어머니께서 매화꽃 아래에서 소녀에게 이것을 주셨던 일을요. 혜령은 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보였습니다. 붉은 비단에 금실로 술을 놓은 참으로 정교한 물건이었지요. 아, 그 주머니. 네, 어머니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란다. 아버님, 이 안에 든 옥패는 무엇이옵니까? 어머니께서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거지라 하셨는데. 김진사는 잠시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혜령아, 그 옥패는 내 외가의 것이란다. 네, 어머니께서는 참으로 고귀한 집안의 딸이셨지. 언젠가 내게 필요한 날이 오거든 그것으로 내 외가를 찾아가거라. 외가라 하시면 소녀에게도 외할아버님께서 계신다는 말씀이옵니까? 그렇단다. 하지만 그분들과는 오래전에 연이 끊겼지. 네,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김진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인 어른, 소인 돌쇠옵니다. 오, 돌쇠냐? 들어오너라. 마구간지기 돌쇠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보자기가 들려 있었지요. 아씨, 오늘은 소인이 산에서 밤을 주워왔구먼요. 어머, 돌쇠야, 이렇게 많이 주워왔구나. 혜령은 환하게 웃으며 돌쇠에게 다가갔습니다. 돌쇠는 혜령과 나이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젊은이로 김진사가 어려운 처지에 있던 것을 거둬 키운 머슴이었습니다. 허이, 아씨를 위해서라면 산 넘고 물 건너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요. 돌쇠는 껄껄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손등에는 가시에 긁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돌쇠야, 손이 이렇게 다쳤는데. 약을 발라야겠구나. 아이고매, 아씨, 이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아니란다. 자, 이리 앉거라. 내가 약을 발라주마. 혜령은 돌쇠의 손을 잡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돌쇠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요. 김진사는 그런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혜령아, 돌쇠는 비록 신분은 낮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고귀한 아이란다. 예, 아버님. 소녀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그날 저녁, 혜령은 돌쇠를 몰래 사랑채 뒤편으로 불렀습니다. 돌쇠야,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글을 가르쳐주마. 예. 아씨, 소인 같은 천것이 어찌 글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사람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거란다. 자, 이것을 보거라. 이 글자는 사람인이란다. 사람인. 돌쇠는 서툰 손놀림으로 땅바닥에 글자를 따라 그렸습니다. 아씨, 소인이
정말로 글을 배워도 되는 것이옵니까? 그럼 너도 언젠가는 이 글이 필요한 날이 올 게다. 해령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지요.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대문 앞에 화려한 가마가 섰습니다. 진사 어른께서 계시오? 가마에서 내린 것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비단 옷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진한 분을 발라 하얗게 칠해져 있었지요. 그녀의 뒤로는 16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따라왔습니다. 최 씨 부인. 이게 어인일이오? 김진사가 황급히 나와 맞이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진사 어른. 오랜만이옵니다. 무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찾아왔사옵니다. 최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꿀을 바른 듯한 달콤한 어조였지요. 어서 들어오시오. 하지만 무슨 일로? 진사 어른. 남편 최참판이 세상을 떠난 지도 이제 3년이 되었사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지내는 것이 참으로 외롭고 힘이 드옵니다. 그것 참 딱한 일이오. 진사 어른께서도 혼자 계시지 않사옵니까?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어떠하실는지요? 최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예사롭지 않은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지요. 김진사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외로운 노년을 함께할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좋소. 최 씨 부인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나도 재혼을 생각해 보겠소.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사 어른. 그날 저녁, 김진사는 해령을 불렀습니다. 혜령아, 아버지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단다. 예,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버지가 재혼을 하려 한다. 예, 해령은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혜령아,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들었단다. 너도 조만간 시집을 갈 것이고, 그럼 아버지는 혼자 남게 되지 않겠느냐. 하오나 아버님. 혜령아, 아버지 뜻을 이해해다오. 그리고 앞으로 새 어머니를 잘 모시거라. 해령은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왔지요. 며칠 후, 최 씨가 정식으로 김진사의 후처로 들어왔습니다. 혜령아, 인사드려라. 이분이 내 새 어머니시고, 저분이 내 오라버니 되시는 최도령이시다. 소녀 해령이옵니다. 어머님, 오라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사옵니다. 해령은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혜령아. 이제부터 우리가 한 식구로구나. 어머니가 잘 돌봐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최 씨는 다정하게 해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묘하게 차가웠지요. 예, 어머님. 감사하옵니다. 그리고 혜령아, 이쪽은 내 오라버니 되시는 분이시다. 앞으로 잘 지내거라. 아씨,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도령은 공손하게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요. 마치 해령을 재산을 가로막는 방해물로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며칠 후, 최도령이 김진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집안의 장부와 문서를 정리해드리고 싶사옵니다. 오,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준다면 고맙지. 예, 아버님. 소자가 어려서부터 글 공부를 했사옵니다. 집안일을 돕고 싶사옵니다. 좋다. 좋아. 그럼 부탁하마. 김진사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마구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돌쇠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요. 이상하구먼. 저 도령님의 눈빛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혜령아, 오늘 시장에 갔다가 이 비녀를 보고 내 생각이 나서 샀단다. 한번 꽂아보렴. 어머님, 감사하옵니다. 참으로 아름답사옵니다. 그래. 우리 혜령이가 꽂으니 더 예쁘구나. 최 씨는 해령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선물도 사다 주고 다정한 말도 건넸지요. 하지만 어느 날 밤, 돌쇠는 우연히 이상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마구간에서 나와 우물가로 가던 중이었는데 사랑채 뒤편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어머니, 이대로 가면 저 김진사 영감이 훗날 재산을 다 혜령이한테 물려줄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최도령의 목소리였습니다. 쉿. 소리 낮춰라. 그러게 말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도 결국엔 남의 집 살이가 되는 거지. 어머니, 그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김진사의 신임을 더 얻어야 한다. 그리고요? 그 다음은 때가 되면 알려주마. 지금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 장부 정리는 잘하고 있느냐? 예, 어머니. 주인 어른의 도장도 제가 보관하고 있사옵니다. 잘했다. 그 도장은 잘 간수해 두어라.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게다. 예, 어머니.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그것은 섬뜩할 정도로 냉혹한 웃음소리였지요. 돌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지요. 이거 큰일 났구먼. 아씨께 말씀드려야 하는데. 하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연히 들은 대화일 뿐이었지요. 이튿날, 돌쇠는 혜령을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씨, 소인이 여쭤볼 것이 있사옵니다. 그래, 돌쇠야. 무슨 일이냐? 아씨, 소인이 보기엔 저 계모님이 심상치 않아 보이구먼요. 돌쇠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란다. 어머님은 우리를 위해 애쓰고 계신단다. 하오나 아씨, 소인이 어젯밤에 우연히 돌쇠야, 혜령은 돌쇠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단다. 어머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걸 말이야. 아씨, 하지만 아버님께서 기뻐하시잖느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혜령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김진사의 신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님,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혜령이 급히 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혜령아, 아버지가 갑자기 속이 쓰리고 기운이 없구나. 김진사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지요. 아버님, 제가 의원을 모셔오겠습니다. 아니다. 혜령아, 의원까지는 내 어머니께서 약을 다려주시니 곧 나아질 게다. 하오나 아버님. 그때 최 씨가 약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제가 약을 다려왔사옵니다. 어서 드시지요. 고맙소, 부인. 김진사는 최 씨가 내민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하지만 약을 마시고 나서도 얼굴이 나아지지 않았지요. 쓰구나. 이 약이 참으로 쓰구나. 여보, 약이 쓴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약일수록 더 쓴 법이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김진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날 이후로 김진사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김진사는 거의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의원을 불러야 하옵니다. 혜령아,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내 어머니께서 정성껏 약을 다려주시는데 곧 나아질 게다. 하지만 김진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약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진사는 혜령을 불렀습니다. 혜령아, 아버지 곁에 좀 있어다오. 예, 아버님. 혜령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체온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지요. 혜령아, 아버지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단다. 예,
아버님, 말씀하시옵소서. 내 어머니가 매일 다려주시는 그 약이 말이다. 김진사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쓰기만 했는데 요즘에는 그 쓴맛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구나. 그리고 약을 마실 때마다 속이 더 쓰리고 기운이 더 빠지는 것만 같아.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해령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다. 아마 아버지가 너무 예민해진 게겠지. 내 어머니께서 날 해칠 리가 없지 않겠느냐. 아버님, 혜령아, 그리고 혹시라도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들어라, 혜령아. 내 어머니의 유품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거라. 그 비단 주머니와 옥패를 꼭 간직하거라. 예, 아버님. 알겠사옵니다. 그리고 돌쇠를 믿어라. 그 아이는 너를 지켜줄 게다. 아버님, 해령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쯤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으악, 김진사의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아버님, 해령이 급히 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비린내가 확 퍼졌지요. 아버님, 아버님. 김진사는 마루 위에 쓰러져 있었고 입에서는 시뻘건 피가 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룻바닥은 이미 핏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아버님, 정신 차리십시오. 해령은 아버지를 붙들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눈동자의 초점은 이미 흐려져 있었습니다. 혜령아, 예, 아버님. 말씀하시옵소서. 내 어머니의 유품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거라. 예, 아버님. 알겠사옵니다. 아버님, 제발. 그리고 조심하거라. 그것이 김진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꼭 쥔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해령의 울음소리가 밤하늘로 흩어져 갔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주인어른께서 돌아가셨네. 하인들의 비명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최 씨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여보. 최 씨는 김진사의 시신을 붙들고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해령은 그 울음소리에서 진심을 느낄 수가 없었지요. 마치 연극을 하는 것처럼 억지로 짜낸 울음소리였습니다. 한편 마구간에서 돌쇠는 주먹으로 기둥을 내리쳤습니다. 젠장! 쿵, 쿵, 쿵. 나무 기둥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돌쇠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요. 주인어른, 소인이 좀 더 일찍 눈치를 챘더라면. 돌쇠는 자책감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달빛만이 차갑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가을바람은 쓸쓸히 처마 끝을 스쳐 지나갔지요. 김진사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아이고, 김진사 어른, 좋은 곳으로 가시옵소서. 참으로 훌륭하신 양반이셨는데 너무 일찍 가시는구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조문을 했고 3일장이 끝날 때까지 집안은 곡소리로 가득했지요. 해령은 삼배옷을 입고 밤낮으로 아버지의 영정 앞을 지켰습니다. 눈은 퉁퉁 붓고 목소리는 쉬어나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단 한시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아씨, 제발 좀 쉬시구려. 이러다가 아씨까지 쓰러지시겠사옵니다. 돌쇠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돌쇠야. 나는 아버님을 지켜드려야 한단다. 해령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혜령아, 이리 좀 나오너라. 최 씨가 해령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최 씨의 아들과 동네의 유지 몇 명이 앉아 있었지요.
혜령은 비틀거리며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3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휘청거렸습니다. 예, 어머님. 무슨 일로 부르셨사옵니까? 혜령아, 자리에 앉거라. 최 씨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혜령은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다름이 아니라 내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단다. 유언이라고요? 혜령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만 말을 했었는데 무슨 유언을 남겼다는 것인지 의아했지요. 그렇단다. 여기 이 문서를 보거라. 최도령이 앞으로 나서며 낡은 종이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아버지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아버지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옵니까? 혜령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유언장이다. 내 아버님께서는 집안의 모든 재산은 최 씨 부인과 그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쓰셨단다. 그럴 리가 없사옵니다. 혜령은 소리쳤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제게 분명히 어머니의 유품을 간직하라고 하셨사옵니다. 이런 유언을 남기실 리가 없사옵니다. 혜령아, 내가 아무리 외동딸이라지만 여자는 시집을 가는 법이다. 최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님께서도 그것을 아셨기에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게다. 여자가 재산을 물려받아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머님, 하오나 이것은 시끄럽다. 최 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쇠붙이처럼 차가웠지요. 내가 지금 어른의 말씀에 대들려는 게냐? 어머님, 제가 잘못했사옵니다. 하오나 이 유언장은 이상하옵니다. 아버님께서 닥쳐라. 쾅. 최 씨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찻잔이 와르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지요. 내가 감히 어른의 말씀을 의심하느냐? 아니옵니다. 하오나. 더 이상 말대꾸하지 마라. 이것은 내 아버님의 뜻이시다. 주위에 앉아있던 유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혜령 아씨. 아버님의 유언은 따라야 하는 법이오. 아씨께서도 이제 철이 들어야 하지 않겠소? 혜령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눈앞이 아득해졌지요. 그날 밤 혜령은 자신의 방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버님. 문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왔고 등불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톡톡톡.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씨, 소인이 옵니다. 돌쇠야, 들어오거라. 돌쇠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근심이 가득했지요. 아씨, 소인이 보기엔 그 유언장이 가짜인 것 같구먼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단다. 돌쇠야. 혜령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도장이 분명히 찍혀 있었단다. 그리고 필체도 아버님의 글씨와 비슷했어. 아씨, 도장이야 훔쳐서 찍을 수 있는 거 아니겠사옵니까? 그리고 글씨도 흉내 낼 수 있구먼요. 소인이 생각해도 이상하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느냐. 나는 이제 겨우 16살의 처자일 뿐이고 너는 혜령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인은 천한 머슴이옵니다. 소인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겠지요. 돌쇠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젠장, 소인이 양반이었다면, 소인에게 힘이 있었다면, 두 사람은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혜령아, 나와 보거라. 최 씨가 다시 혜령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채에 모여 있었지요. 동네의 유지들뿐만 아니라 이웃집 아낙네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예,
어머님, 혜령은 불안한 마음으로 사랑채에 들어갔습니다. 혜령아, 사실은 말이다. 내 어머니에 대해 너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 있단다. 제 어머니요? 혜령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다. 내 어머니는 사실 천안 무당 출신이었단다. 뭐라고요? 내 아버님께서 젊은 시절 한때의 실수로 무당과 관계를 맺었고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게다. 그럴 리가 없사옵니다. 그럴 리가 없사옵니다. 혜령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 어머니는 명문가의 딸이셨사옵니다. 아버님과 정식으로 혼인을 올리신 적부인이셨사옵니다. 혜령아, 이것을 보거라. 최도령이 또 다른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첩의 따위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옵니다. 거짓말이옵니다. 혜령은 문서를 집어던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지요. 어머님, 어찌 이런 거짓말을 하실 수 있사옵니까? 거짓말. 이 문서에 내 아버님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느냐? 최 씨는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혜령아, 내가 아무리 부정해봐야 소용없다. 이것이 진실이란다. 주위에 모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매. 그럼 저 아씨가 무당의 자식이란 말이요? 허허, 그러게 말이오. 그럼 상속을 받을 자격도 없는 게 당연하지. 쯧쯧. 가엾기도 하지. 하지만 어쩌겠소? 신분이 그런 걸. 천안 핏줄은 숨길 수가 없나 보구려.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혜령은 그 소리들 속에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지요. 아니옵니다. 아니옵니다. 혜령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파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어머님, 제발, 이것만은. 혜령아, 최 씨가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참으로 안타깝구나.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는 법이다. 내가 이 집에 더 이상 머물러 있으면 우리 집안의 명예에도 해가 되지 않겠느냐? 어머님. 이 집을 나가거라. 천안무당의 자식이 명문가에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아씨! 돌쇠가 급히 사랑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놈! 내가 감히 주인 어른 계신 곳에 함부로 들어오느냐? 최도령이 돌쇠를 가로막았습니다. 도련님! 아씨는 분명 적부인의 따님이시옵니다. 소인이 어려서부터 모셔왔사옵니다. 주인 어른께서도 아씨를 친딸로. 닥쳐라! 내가 무엇을 안다고 떠드는 게냐? 자. 최도령은 돌쇠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돌쇠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지요. 입술이 터져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이놈 천한 것이 감히 주인 어른의 일에 끼어들려 하느냐? 내 놈도 함께 나가거라! 도련님. 하오나. 끌어내라! 하인들이 달려들어 돌쇠를 끌어냈습니다. 아씨! 아씨! 돌쇠의 외침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 씨는 냉정하게 혜령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혜령아,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이 집을 나가거라. 내 물건도 가져갈 필요 없다. 어차피 다 이 집의 재산이니까. 어머님, 제발, 제 어머니의 유품만이라도. 유품! 내 어머니가 무당이었다면서 무슨 유품이 있겠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서 나가거라. 어머님, 혜령은 최 씨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어머니께서 남기신 비단 주머니만이라도. 에이, 귀찮게. 최 씨는 혜령을 밀쳐냈습니다. 혜령은 그대로 마룻바닥에 넘어졌지요. 하인들, 인연을 당장 끌어내라. 예, 마님. 하인들이 달려들어 혜령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놓으시오. 혜령이 발버둥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혜령을 질질 끌고 대문 밖으로 나갔지요. 으앙. 혜령의 비단 저고리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맨발이 자갈길에 긁혀 피가 났지요. 아씨! 돌쇠가 급히 달려와 혜령을 붙잡았습니다. 쾅.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해령과 돌쇠는 대문 앞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씨! 아씨! 돌쇠는 눈물을 흘리며 해령을 붙잡았습니다. 돌쇠야. 나는 이제 어찌해야 하느냐. 해령은 돌쇠의 품에 안겨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씨, 일단 여기서 떠나야 하겠사옵니다. 비를 맞으면 병이 나시겠사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유품을, 어머니의 비단 주머니를. 아씨, 잠시만 기다리시구려. 돌쇠가 급히 어디론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숨을 헐떡이며 돌아왔지요. 그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씨, 이것을 받으시구려. 이게 어머니의 비단 주머니. 해령은 눈물을 흘리며 비단 주머니를 받아 들었습니다. 돌쇠야, 이것을 어떻게? 소인이 미리 숨겨두었구먼요. 계모님께서 아씨의 유품을 빼앗을 것 같아서 몰래 훔쳐서 숨겨두었사옵니다. 돌쇠야. 고맙구나. 정말 고맙구나. 해령은 비단 주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안에서 옥패가 만져졌지요. 아씨, 소인도 함께 가겠사옵니다. 아씨를 혼자 보낼 수는 없구먼요. 하지만 돌쇠, 너까지 이런 신세가 될 필요는 없단다. 아씨! 돌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인은 원래 주인어른께서 걷어주신 몸이옵니다. 주인어른께서 돌아가셨으니 이제 소인이 아씨를 지켜야 하옵니다. 그것이 소인의 도리옵니다. 돌쇠야. 해령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돌쇠의 눈빛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지요. 아씨,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남쪽으로 가자, 돌쇠야. 한양에 있으면 계모의 눈에 띌 게다. 빗줄기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두 사람은 비에 흠뻑 젖은 채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멀리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집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해령의 집이 아니었지요. 아버님, 어머님, 소녀가 이렇게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사옵니다. 해령은 비단 주머니를 꼭 껴안은 채 절망 속을 걸어갔습니다. 해령과 돌쇠는 한양에서 남쪽으로 사흘을 걸었습니다. 비는 밤새 내렸고 두 사람의 옷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발은 부르트고 온몸은 진흙투성이가 되었지요. 아씨, 조금만 더 힘을 내시구려. 저기 마을이 보이는구먼요. 그래, 돌쇠야. 해령은 비틀거리며 돌쇠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저기, 빈 오두막이 있구먼요. 마을 어귀에 허름한 오두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붕은 곳곳이 뚫려 있었고 문짝은 삐걱거렸지만 비바람을 피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지요. 아씨, 일단 여기서 쉬시구려. 소인이 불을 피우겠사옵니다. 돌쇠는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자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돌쇠야. 미안하구나. 나 때문에 너까지. 아씨, 그런 말씀 마시구려. 소인은 아씨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사옵니다. 돌쇠는 자신의 적삼을 벗어 해령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자, 아씨, 이것을 드시구려. 돌쇠는 품에서 축축하게 젖은 떡 한 조각을 꺼내 해령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가 먹어야지. 아닙니다, 아씨. 소인은 괜찮사옵니다. 아씨께서 드셔야 하옵니다. 해령은 떡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목이 메어 삼키기 힘들었지만 억지로 삼켰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그렇게 작은 오두막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돌쇠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아씨,
소인이 나가서 일거리를 찾아보겠사옵니다. 돌쇠야, 조심해서 다녀오거라. 돌쇠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말을 다루고 힘쓰는 일에 익숙했기에 곧 마을의 부잣집 포수 밑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지요. 내 이름이 돌쇠라고 했나? 예, 나리. 힘은 좀 쓰는구나. 좋다. 나를 따라 산에 올라가 짐승을 잡아보겠느냐? 예. 소인이 열심히 배우겠사옵니다. 돌쇠는 포수 밑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산짐승을 잡는 법, 덫을 놓는 법, 활을 쏘는 법을 하나하나 익혀갔지요. 한편 해령은 오두막에서 나와 산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해령은 산을 오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렸지요. 해령아, 이 풀은 독이 있단다. 절대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 풀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초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어머니께서 약초에 대해 말씀해 주셨지. 해령은 산을 다니며 약초를 채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솜씨가 늘어갔지요. 며칠 후 해령은 마을의 약재상을 찾아갔습니다. 이 약초를 사주시겠습니까? 어디 보자. 오, 이것은 상등품이구먼. 어디서 캤소? 산에서 캤사옵니다. 약초를 보는 눈이 있군. 좋소. 이것을 사겠소. 약재상 주인은 해령에게 푼돈을 주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하루 끼니는 해결할 수 있는 돈이었지요. 그날 저녁 돌쇠가 돌아왔습니다. 아씨, 오늘은 소인이 노루 한 마리를 잡았구먼요. 정말이냐, 돌쇠야? 예, 스승님께서 칭찬해 주셨사옵니다. 오늘 저녁은 고기를 먹을 수 있겠사옵니다. 돌쇠야, 정말 대단하구나. 두 사람은 작은 오두막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지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해령은 산 깊은 곳을 헤매다가 이상한 풀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던 그 독초. 해령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잎사귀는 널쩍하고 뿌리는 까맣게 말라 비틀어진 기이하게 생긴 풀이었지요. 이 풀을 오래 먹으면 처음에는 기운이 나는 것 같지만 점점 몸이 약해지고 결국에는 피를 토하며 죽게 된단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풀의 특징은 몹시 쓴맛이 난다는 거란다. 해령은 번개에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약이 점점 더 쓴맛이 강해진다고. 해령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모가 아버님을 독살한 계로구나. 해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 한스러웠고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지요. 아버님. 소녀가 미처 몰랐사옵니다. 소녀가 미처.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해령은 그 독초를 조심스럽게 캐내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날 저녁, 돌쇠가 돌아왔을 때 해령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돌쇠야, 내가 이제야 깨달았단다. 아버님께서 독살당하셨다는 것을. 아씨, 무슨 말씀이신지. 이것을 보거라. 해령은 독초를 돌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풀은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독초란다. 그리고 매우 쓴맛이 난다고 하지.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이 점점 더 쓰다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느냐? 아씨, 설마. 돌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다. 계모가 이 독초를 아버님의 약에 타서 드린 거란다. 그렇다면 소인이 그날 밤에 본 것이. 그날 밤? 무슨 말이냐, 돌쇠야? 아씨, 사실은 소인이 주인 어른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
우연히 계모님의 방을 지나가다가 돌쇠는 그날 밤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계모님께서 무언가를 절구통에 넣고 갈고 계셨구먼요. 그것은 까만 뿌리 같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독초의 뿌리란다. 혜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쇠야, 내가 본 것이 바로 증거란다. 계모가 아버님을 독살한 증거. 아씨, 그렇다면 우리가 복수를 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그래, 돌쇠야. 하지만 우리에겐 아무런 힘도 없단다. 어떻게 계모를 벌할 수 있겠느냐? 두 사람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로부터 또 2년이 흘렀습니다. 혜령의 약초 솜씨는 점점 더 뛰어나졌고 마을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지요. 저 여인이 캐온 약초는 품질이 정말 좋아. 그러게 말일세. 도대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실력이 아니야. 어느 날 큰 약재상의 주인이 직접 혜령을 찾아왔습니다. 아씨, 소문을 듣고 찾아왔소이다. 예,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좋은 약초가 있으면 우리 상단에 팔아주시지 않겠소? 우리는 한양의 큰 약재상과도 거래를 하고 있어. 감사하옵니다, 어르신. 혜령은 자신이 채집한 약초들을 약재상에 팔기 시작했고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었지요. 한편 돌쇠는 이제 제법 솜씨 좋은 포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돌쇠, 내 솜씨가 이제 나보다 더 낫구나. 아닙니다, 스승님. 아직 배울 것이 많사옵니다. 돌쇠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오두막으로 돌아온 돌쇠는 혜령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씨, 소인이 감히 여쭤볼 것이 있사옵니다. 그래, 돌쇠야.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아씨께서 소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돌쇠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소인은 비록 천한 신분이옵니다. 하지만 소인의 마음은. 돌쇠야. 혜령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3년 동안 돌쇠는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었고 자신을 위해 헌신해왔지요. 나도 돌쇠를 좋아한단다. 아씨, 정말이옵니까? 돌쇠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래, 돌쇠야. 이 3년 동안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단다. 아씨, 소인이 아씨를 평생 지키고 모시겠사옵니다. 돌쇠야, 신분이 무슨 상관이겠느냐. 이제 나도 쫓겨난 몸이 아니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해 가을, 두 사람은 마을의 작은 사당에서 소박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부부로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거라. 마을의 노인이 축복의 말을 해주었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지요. 아씨, 아니, 이제는 마님이라 불러야겠구먼요. 돌쇠, 그냥 편하게 혜령이라 부르렴. 그럴 수는 없사옵니다. 마님은 소인의 귀한 마님이시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석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혜령이 산에서 엄청나게 귀한 약초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산삼. 산삼은 천금을 주고도 구하기 어려운 귀한 약재였습니다. 뿌리가 굵고 비었으며 인삼 특유의 향이 진하게 났지요. 돌쇠, 돌쇠. 혜령은 급히 집으로 돌아와 돌쇠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옵니까, 마님? 이것을 보거라. 산삼이란다. 어머, 정말이구먼요. 이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을 것이옵니다. 그래. 이것을 한양의 큰 약재상에 팔러 가야겠구나. 하지만 마님, 한양은 위험하지 않겠사옵니까? 이제 3년이 지났단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게다. 그리고 혜령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이제는 계모에게 복수할 때가 되었단다. 마님, 드디어. 그래, 돌쇠야. 이제 우리에게도 기회가 왔단다. 며칠 후, 혜령은 산삼을 들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돌쇠도 함께 따라갔지요. 한양의 가장 큰 약재상인 만물당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이 산삼을 팔고자 하는데요. 어디 보자. 오, 이것 보게. 이런 상등품은 처음 보는구먼. 약재상 주인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젊은 부인, 대체 어디서 이런 것을 구했소? 산에서 우연히 발견했사옵니다. 허허, 정말 대단하시오. 약초에 대한 식견이 깊으신 것 같은데, 혹시 어디서 배우셨소? 제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그렇소. 혹시 부인의 어머니께서는 약재상 주인이 뭔가 물으려는 순간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약재상 주인, 사원부에서 나왔소! 문을 열어주시오! 해령은 깜짝 놀라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사원부 관리들이 어떤 양반을 잡아가고 있었는데 그 얼굴이 낯익었지요. 저 사람은 계모의 아들. 최도령이 사원부 관리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놈! 내가 문서를 위조하여 남의 재산을 가로챘으니 죄를 물어야겠다!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뭐? 내 어머니가 시켰다고? 그럼 내 어머니도 함께 잡아가야겠구나! 해령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르신, 저기 끌려가는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 저 자는 최 씨 집안의 도령인데 요즘 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오. 죽은 김진사의 재산을 가로챘다는 소문이 바다하지요. 해령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르신, 혹시 사원부에 아는 분이 계십니까? 그야 물론이지요. 사헌부 도사 어른이 제 처남이요. 무슨 일이라도. 제게 부탁이 하나 있사옵니다. 해령은 약재상 주인에게 자신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그렇다면 부인께서 바로 그 김진사의 따님이셨군요. 예, 어르신. 제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고 싶사옵니다. 알겠소. 제가 사헌부 도사에게 말씀드리겠소. 며칠 후 해령은 사헌부 도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대가 김진사의 따님이라는 것을 어찌 증명할 수 있겠소? 이것을 보십시오. 해령은 어머니의 비단 주머니에서 옥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도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것은 의금부 도사 댁의 옥패가 아니오. 예, 제 외할아버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의금부요입니다. 그렇다면 김진사의 부인께서 의금부 도사 댁의 따님이셨단 말이오? 예, 그러하옵니다. 사헌부 도사는 즉시 의금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한 노인이 한양으로 올라왔지요. 내가 내 손녀 해령이란 말이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해령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외할아버님. 오냐, 오냐. 내 어미가 세상을 떠난 후로 소식이 끊겼는데 내 아비가 홀로 키우고 있다기에 마음은 아팠지만 외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할아버님, 제 아버님께서 독살당하셨사옵니다. 뭐라고? 해령은 외할아버지에게 그동안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 악독한 계집년이 내 손녀를 쫓아내고 내 사위를 독살하다니. 외할아버님, 하오나 이미 3년이 지났사옵니다. 증거가 있겠사옵니까? 걱정 마라. 해령아, 내 남편 되는 돌쇠가 목격자가 아니냐. 그리고 내가 발견한 그 독초도 증거가 될 게다. 외할아버지는 즉시 의금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를 잡으려면 확실한 현장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놀라운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최 씨 집안에서 큰 잔치를 연다더군. 아, 그 도령이 무사히 풀려나서 과거에 급제했다지 않소? 그렇다오. 그래서 온 동네 양반들을 다 초대한다더군. 해령은 이것이야말로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외할아버님, 제가 그 잔치에 가야겠사옵니다. 무슨 소리냐? 위험하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계모의 죄를 밝혀야 하옵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되게 해야 하옵니다. 외할아버지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너를 양령으로 위장시키마. 지방에서 진상품을 바치러 온 약재 관리라고 하면 의심받지 않을 게다. 며칠 후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해령은 양령의 옷을 입고 돌쇠와 함께 최씨 집안의 잔치에 참석하기로 했지요. 최씨 집안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도령께서 과거에 급제하셨다지요? 허허,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장원급제를 했답니다. 대문에는 큰 등불이 걸려 있었고 마당에는 잔치상이 빼곡히 차려져 있었지요. 온 동네의 양반들이 모여들었고 관아의 하급 관리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 부인, 이제 대감마님이 되시는 게 아니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다니 꿈만 같습니다. 최 씨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얼굴에는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교만한 미소가 가득했지요. 어머님,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옵니다. 제가 벼슬길에 오르면 어머님께 큰 집을 사드리겠습니다. 오냐, 우리 아들? 최 도령도 의기양양하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양령이 옵니다. 좋은 약재를 진상하러 왔사옵니다. 오, 양령이라니? 어서 들어오시게. 최 씨는 흔쾌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해령은 양령의 옷을 입고 얼굴에는 삿갓을 깊게 눌러쓴 채 들어왔습니다. 그 뒤를 돌쇠가 큰 보따리를 메고 따라왔지요. 최 부인, 도령의 급제를 축하드립니다. 지방에서 귀한 약재를 가져왔사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서 이리 올라오시지요. 최 씨는 해령을 상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주위의 양반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해령을 바라보았지요. 해령은 천천히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이것은 인삼이옵니다. 기운을 북돋우는 데 좋지요. 오, 인삼이라니. 상등품이로군. 이것은 녹용이옵니다. 기력을 회복하는 데 탁월하지요. 허허, 정말 귀한 것들이로군.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령은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으로 특이한 약초입니다. 해령은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까맣게 말라 비틀어진 뿌리가 들어 있었지요. 순간 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오? 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해령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매우 독특한 풀이옵니다. 처음 먹으면 기운이 나는 것 같지만. 해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해령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점점 몸이 약해지고 결국에는 피를 토하며 죽게 되는 독초입니다. 헉. 최 씨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지요. 양령. 그것은 어디서 구한 것이오? 이 마을 근처 산에서 캤사옵니다. 해령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3년 전 이 댁의 주인어른께서 돌아가셨을 때와 똑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독초라고 하더이다. 그럴 리가. 최 씨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저 양령이 무슨 말을 하는 거요? 3년 전 김진사 어른께서 돌아가셨을 때. 설마? 해령은 천천히 삿갓을 벗었습니다. 해령. 최 씨는 그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령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제가 바로 김진사의 외동딸 해령이옵니다. 내가 어떻게? 넌 분명 쫓겨났는데. 쫓겨났지요. 하지만 다시 돌아왔사옵니다. 해령은 독초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 최 씨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여러분! 해령은 주위의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김진사의 외동딸 해령이옵니다. 뭐라고?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이 여인은 제 아버님을 독살하고 위조된 유언장으로 재산을 가로챘사옵니다. 그리고 저를 쫓아내기 위해 제 어머니를 천안 무당 출신이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사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는 의금부 도사댁이 정녀이셨사옵니다. 의금부 도사댁이라고? 사람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때 돌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소인이 증인이 옵니다. 너는 돌쇠. 최도령이 돌쇠를 알아보고 소리쳤습니다. 그렇사옵니다, 도령. 돌쇠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소인은 3년 전 한밤중에 계모님께서 이 독초를 갈고 계신 것을 똑똑히 봤사옵니다. 이놈이 거짓말을. 거짓말이 아니옵니다. 돌쇠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인은 그날 밤 계모님의 방 창문 틈으로 보았사옵니다. 계모님께서는 이 까만 뿌리를 절구통에 넣고 갈고 계셨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라고 중얼거리고 계셨사옵니다. 최 씨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소인은 또한 들었사옵니다. 돌쇠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계모님과 도령께서 아버지만 없으면 재산이 다 우리 것이라고 속삭이시던 것을. 닥쳐라! 내 이놈! 최도령이 소리쳤지만 그의 얼굴도 창백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아. 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설마, 정말로. 최도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혜령이 다가와 최 씨 앞에 섰습니다. 최 씨. 혜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독초를 기억하시는지요? 3년 전 밤마다 절국공이로 가라 아버님의 약에 타시던 바로 그 독초 말이옵니다. 아니다. 나는 아버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약이 점점 더 쓰다고 하셨사옵니다. 이 독초의 특징이 바로 몹시 쓴맛이 난다는 것이지요. 혜령은 독초를 최 씨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최 씨. 당신이 제 아버님을 독살했다는 것을. 나는 최 씨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혜령아, 내가 무슨 증거를 가졌다고. 최 씨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지요. 3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증거가 남아있겠느냐? 내 아버지의 시신도 이미 없어졌는데. 그렇지요. 시신은 없습니다. 혜령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용한 독초가 남아있지요. 그리고 혜령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목격자도 있사옵니다. 그깟 천한 놈의 증언이 무슨 소용이냐? 천한 놈이라고요? 혜령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 남편이옵니다. 그리고 혜령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혜령은 최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최 씨, 당신이 제 아버님을 독살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내가 무슨 수로. 그때 밖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의금부에서 나왔다. 문을 열어라. 의금부 관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선두에는 혜령의 외할아버지가 서 있었지요. 최 씨, 내게 김진사 독살 혐의와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장이 떨어졌다. 아니요. 제발. 최 씨는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외할아버님! 혜령이 외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혜령아, 잘했다. 내가 용기를 낸 덕분에 이렇게 많은 증인들 앞에서 저 악녀의 죄를 밝힐 수 있게 되었구나. 외할아버지는 혜령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돌쇠, 내가 목격한 바를 다시 한번 증언하겠느냐? 예. 소인이 똑똑히 증언하겠사옵니다. 돌쇠는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3년 전 한밤중에 계모님께서 이 독초를 절구통에 갈고 계신 것을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이라고 중얼거리시는 것도 들었사옵니다. 좋다. 그리고 이 독초가 바로 증거품이다.
해령이 독초를 의금부 관리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하오? 외할아버지가 의금부 관리에게 물었습니다. 예. 도사 어른. 목격자의 증언과 독초, 그리고 위조된 문서들. 이것이면 충분하옵니다. 의금부 관리들은 최 씨를 결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최 씨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나는 다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일이야. 내 아들이 출세하려면 돈이 필요했어. 저 김진사가 가진 재산이 필요했단 말이야. 어머니! 최도령이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어머니, 그만. 아들아, 나는 다 너를 위해서. 어머니께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독사를 하셨단 말입니다. 최도령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자가 몰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로 김진사 어른을 독살하실 줄은. 도령, 최 씨가 아들을 불렀지만 최도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소자는 어머니의 아들이기를 포기하겠습니다. 뭐라고? 소자가 과거에 급제한 것도 모두 더러운 돈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소자는 이 급제를 포기하겠습니다. 최도령은 의금부 관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소자도 어머니의 죄의 공범이옵니다. 유언장을 위조하는데 소자의 도장을 찍었고 그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침묵했사옵니다. 소자도 벌을 받아야 마땅하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 도령이 제 어미를 고발하는구나. 허허. 그래도 양심은 있는 모양이야. 하지만 어미의 죄를 알고도 침묵했으니 그 또한 죄인이지. 의금부 관리들은 최도령도 함께 결박했습니다. 도령, 당신도 공범 혐의가 있어. 예, 알고 있사옵니다. 최도령은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아들아. 최 씨는 울부짖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해령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요. 마님. 돌쇠가 조심스럽게 해령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끝났구먼요. 주인 어른의 원한이 풀렸사옵니다. 그래. 이제 끝났구나. 해령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에는 흰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지요. 아버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해령의 눈에서 드디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다가와 해령을 꼭 껴안았습니다. 잘했다. 해령아, 내가 아니었다면 내 아버지의 억울함은 영영 풀리지 못했을 게다. 외할아버님, 감사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이 집은 원래 내 아버지의 것이었으니 당연히 내가 물려받아야 한다. 잔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황급히 자리를 떴고 마당에는 엎질러진 술잔과 음식만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요. 하지만 해령은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고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으니까요. 며칠 후 의금부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 씨는 김진사를 독살한 죄와 문서를 위조하여 재산을 가로챈 죄로 사형에 처한다. 최 도령은 공범 혐의와 문서 위조에 가담한 죄로 유배형에 처한다. 관리의 목소리가 관아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 씨는 형장으로 끌려갔고 최 도령은 먼 변방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김진사의 모든 재산은 정당한 상속자인 해령에게 돌아왔지요. 마님, 드디어 집에 돌아오셨구먼요. 해령은 3년 만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쇠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돌쇠야, 우리가 돌아왔구나. 어릴 적 뛰놀던 마당, 아버지와 차를 마시던 사랑채, 어머니의 유품이 있던 방. 모든 것이 옛날 그대로였지요. 해령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마님, 이제 주인 어른께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그래, 아버님께. 해령은 아버지의 영정이 모셔진 사당으로 갔습니다. 3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지만
외할아버지가 미리 깨끗이 정리해 놓았더군요. 혜령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소녀가 돌아왔사옵니다. 혜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을 소녀가 이제야 밝혔사옵니다. 그 악독한 계모는 마땅한 벌을 받았사옵니다. 이제 아버님께서는 편히 쉬십시오. 소녀가 이 집을 잘 지키겠사옵니다. 혜령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돌쇠도 옆에서 함께 절을 올렸지요. 주인어른, 소인이 마님을 잘 모시겠사옵니다. 주인어른께서 소인을 거둬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어왔고 마당의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령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길고 긴 악몽이 끝난 것 같았지요. 더 이상 두려울 것도 걱정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혜령은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나와 함께 의논할 것이 있단다. 예, 마님. 무슨 일이신지요? 나는 이 집에서 그저 편하게 살고만 싶지 않구나. 혜령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 3년 동안 내가 배운 것들을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단다. 가난한 사람들도 좋은 약초를 구할 수 있도록 집 한편에 약재상을 열고 싶어. 마님의 뜻이 참으로 고귀하시구먼요. 소인이 도와드리겠사옵니다. 그리고 돌쇠야. 혜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머슴이 아니란다. 너는 내 남편이고 이 집의 주인이야. 마님, 소인은 앞으로는 나를 그냥 혜령이라 부르렴. 우리는 이제 평등한 부부란다.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마님, 아니, 혜령, 고맙소이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혜령은 집 한편에 작은 약재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싸게 팔아주었지요. 아씨, 이 약초 덕분에 우리 아이가 나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혜령 마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부자이면서도 가난한 이들을 돌보시다니. 사람들은 혜령을 칭찬했습니다. 혜령의 약재상은 점점 소문이 났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돌쇠는 여전히 포수로 일했습니다. 산에서 짐승을 잡아 생계를 도왔고 혜령이 약초를 캘 때면 함께 산에 올라가 그녀를 지켜주었지요.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산 정상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혜령, 참으로 평화롭구먼요. 그래, 돌쇠야. 이제 우리도 평화로운 날들을 보낼 수 있게 되었구나. 혜령, 내가 아씨를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나는구먼요. 그때 아씨는 정말 어리고 연약해 보였사옵니다. 돌쇠야, 나도 내가 어렸을 때가 생각난다. 그때 너는 정말 순진하고 착했지. 허허, 지금도 순진하고 착하지 않소? 그래, 넌 여전히 착하단다.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혜령, 내가 참으로 행복하구먼유. 아씨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말이오. 나도 그래, 돌쇠야. 내가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혜령은 돌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돌쇠도 혜령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나풀거렸습니다. 저 멀리 한양의 지붕들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고 봄꽃들이 만발한 산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혜령과 돌쇠 사이에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혜령은 아이를 안고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아버님, 이 아이는 손주요입니다. 아버님의 이름을 이어받아 진이라 지었사옵니다. 아기는 혜령의 품에서 방긋 웃었습니다. 아버님, 소녀는 이제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면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었는지, 할머니가 얼마나 자애로운 분이었는지 꼭 가르치겠사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가르치겠사옵니다. 절대로 남을 해치려 하지 말고 언제나 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고.
악한 일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고 착한 일은 반드시 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혜령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왔고 마당에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혜령은 창문 너머로 매화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제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두 분께서도 저 하늘에서 편히 쉬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혜령의 이야기는 새로운 세대로 이어져 갔습니다. 권선징악의 교훈과 함께 말이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악한 일은 반드시 드러나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교훈과 함께 말입니다. 참으로 긴 여정이었습니다. 계모에게 쫓겨난 어린 아씨가 3년의 고난을 겪고 마침내 돌아와 정의를 실현한 이야기였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결국에는 자신이 저지른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항상 바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전해주신 지혜이자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진리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